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당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호영 대표 본인이 공천 떨어졌을 때 가처분 걸었어요. 다 무소속 출마 다 하고요. 예, 다 억울하면 다 걸어요. 애정어린 충고가 있고 또 애정어린 범위를 넘어난 충고나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CBS 보도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윤핵관 특정 그 의원이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서 어떤 의원인지 그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돌아온 다정회 8월 22일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 곧 나올 분위기죠.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나오니까요. 자, 어느 쪽이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은 멈추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 주말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소셜네트워크에 윤핵관이 경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의원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생각나는 의원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관련해서 기사 댓글들을 살펴보면 해당 의원에 대해서 유추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국장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 간부 출신이자 이 전 대표와 최근에 각을 세워온 이철규 의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네. 자, 어쨌든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청년 정치인들의 설전에 이어서 당내 여론이 둘로 나뉘는 모습인데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요거요?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장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인배 아니에요? 대인배? 대인배는 국장이십니다. 네, 또 정답은 그래요? 네. 정답은 짜잔 큰 그릇. 큰 그릇. 이게 최재형 의원의 말이라는 네,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큰 그릇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백반장을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건 아니죠?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분위기에서 이제 화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최재형 의원이 주재하는 혁신위원회 회의가 오후에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공천개혁을 포함해서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고 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직접 참석해서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1호 혁신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속보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장이 속보를 챙긴다고요?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잠시 후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예정돼 있죠? 네, 지난주 당 윤리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할 때는 엄정 심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네.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로 인해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올지도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 끝날 때까지 누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구 보고 챙기라고 할까요? 탕! 여기요? 박마커요? 네. 박마커 들었죠? 챙겨요. 잘 안 들려갖고. 챙겨요. 무조건 챙겨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그 국회 상황실 또 정치 인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들어갈게요. 네. 네. 백반장이 총을 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도 서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건 알아서 적당히 나가요. 자, 회의 중에 백다혜 소통반장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백반장, 그동안 응답하라 다정회를 좀 쉬었었는데 네.
그 정혜원분들의 의견은 계속 챙겨보고 있었죠. 그럼요. 열심히 챙겨보고 있었고요. 많은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NPNG님께서는 정치 뉴스를 이렇게 재밌게 보도하는 프로그램은 정치부 회의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따뜻한 응원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다정회,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합 경호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논란을 낳았던 사저합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잘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정혜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법사위판 톰과 제리라고 해야 될까요? 앙숙관계로 통하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었죠. 오늘 법사위 장면입니다. 최 의원이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기소되셨잖아요라고 맞받았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 5개죠. 뉴스픽5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전선 법사위 30% 고지전, 경호 강화와 1,330원, 마지막 이자 장사 순위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현장은 용산이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이 법무부와 감사원을 비롯한 법사위 피감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야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인 만큼 상대 골문을 향한 슈팅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공수처장께 좀 여쭤볼게요. 공소심의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 차량 유류비 집행내역. 작년에 이어서 좀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핑계로 제출을 좀 거부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관장의 유류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국민. 자, 먼저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서 슈팅 날립니다. 공수처가 쓴 돈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자, 김진욱 처장은 대부분이 특활비다라면서 방어에 나섭니다. 유효 슈팅으로 보기엔 조금 약하죠. 감찰관 여기 오늘 지출 보고서에 보니까 7억 7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것 같아요. 이참에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대통령 결단 사안이긴 한데요. 그 7억 7천을 장관님께서도 1년마다 매번 이렇게 같이 써오니까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야당의 공격입니다. 박범계 의원, 공석인 특별감찰관 기본 경비로 7억 원이 넘게 나갔다. 이럴 바엔 대통령에게 특감 임명하라고 건의 좀 하시라라는 건데요. 자, 이어지는 한동훈 장관의 스틸입니다. 자, 그 돈은 5년 내내 공석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이 쓴 거다.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자, 여당이 기세를 몰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야당의 핵심 공격수인 최강욱 의원에게 밀착 마크를 붙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최강욱 의원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2년 동안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요. 이 한 장관은 최강욱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네, 기소가 된 최 의원 사실은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장관 온라인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이해충돌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추상욱 위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그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법사위가 괜히 법사위는 아닐 테죠. 자, 잠시 숨을 고른 여야 현재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에 대항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고요. 자, 또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네,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마지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검찰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릴레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법사위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 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픽. 네, 이번엔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30% 고지전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만 5세 입학 논란을 반면 교사 삼아 정책수석실을 새로 만들었고요. 자, 김은혜 전 의원은 홍보라인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을 친 걸까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 중반까지 밀렸던 국정 지지도가 다시 30%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8월 셋째 주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2.2%, 부정평가는 65.8%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째 소폭 상승, 부정평가는 2주째 소폭 하락입니다. 자, 정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1위이지만 전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44.4%, 국민의힘은 1.8%포인트가 오른 3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야권에서는 민심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란 비판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에 살짝 손을 대서 지지율이 살짝 올랐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땜질식 처방의 한계가 드러날 거란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땜질식 측근 추가로 대통령실 덩치만 키우며 반성 없는 독선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가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쇄신이란 쓸 쇠의 새로운 신, 나쁜 폐단을 없애고 전부 새롭게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빼기는 없고 더하기만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인사들은 그대로 둔 채 정책석실을 만들고 새 홍보석을 영입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죠. 자, 전임 홍보석은 특보로 자리만 옮겼을 뿐입니다. 쇄신이 아니라 보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 좀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각입니다. 백년지대기를 다뤄야 할 교육수장, 또 코로나와 싸워야 할 복지수장이 아직도 공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낙마포비아란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또다시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에 후보군들은 실체말로 탈탈 털리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료, 전문가, 정치인 할 것 없이 후보자 범위를 30여 명까지 늘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들지 않고 있다고 하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네, 전혀 대통령실이나 그쪽에 교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 가정에는 답을 안 합니다. 지난 7월 인터뷰긴 합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정말 칼같이 선을 그었었는데요. 다시금 나 전 의원 복지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장관 설이 돌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두각이 완료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매우 철저하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응답하라 주제기도 하죠. 경호 강화입니다. 지난 5월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으로 돌아간 문재인 전 대통령.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만 사저 앞에선 매일같이 극우 유튜버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급기야 지난 16일엔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만찬을 함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호 강화를 요청했고요. 윤 대통령이 즉시 경호차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기존의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의 차원 및 협치와 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1,330원입니다. 자, 환율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돌파했고 또 오후 한때 1,340원 선까지 넘어섰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이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인 겁니다. 반대로 원화뿐 아니라 위안화, 유로화, 엔화 모두 약세 국면입니다. 결국 미국의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고환율을 벗어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고환율이 수출엔 유리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수출 물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반감이 됩니다. 재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이자 장사 순위표입니다. 네 번째 픽과 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고물가와 싸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려면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똑같이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이자로만 26조 2천억 원 벌어들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조 원이 더 늘었는데요. 자, 왜냐고요?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예대차가 큰 만큼 마진도 컸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는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예적금 이자는 계속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계속 돈을 거기다 둬야 되나.
그러니까 서민들은 힘들고 은행들만 호황이었던 거죠. 자, 오늘부터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국각 은행의 예대차 금리가 공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공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금융 활동을 돕고 반대로 은행에게는 예대차 금리 차이를 줄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장사를 제일 세게 한 은행이 어디였을까요? 1위가 전북은행이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3.13%, 대출 금리가 9.46%, 차이가 무려 6%포인트를 넘었고요. 반대로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부산은행이었습니다. 제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법사위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신경전이 특히 눈에 띄었고요. 저희가 이제 검수완박에 대비해서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되돌렸다 그래서 검수원복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쓰죠. 이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아까 이제 신채권은 복귀라고 하던데 복구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검수원복에 대한 공방도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후 회의가 2시 40분쯤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검찰 수사권 복구를 시킨 시행령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늘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법조계의 의견을 전하면서요. 한동훈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 배경을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악화 그리고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수표 추적 결과와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정은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한 건 사실로 봐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한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중립성 관련한 공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제 감사원의 그 국민권익위 감사에 대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 찍어내기 위한 그 표적 감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이 최재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 최 원장이 논란을 의식한 듯 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이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법사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내일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법사위 최강욱 한동훈 충돌, 내가 피해자 기소되셨잖아요. 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독한 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내 인사들을 두루 겨냥하고 있는데요.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죠. 잠시 후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홍보수석이 무슨 혁신을 해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PR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걸 홍보하는 거지. 적어도 뭐가 문제다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예. 네, 지난주 광복절 연휴부터 1일 1 말폭탄을 실천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실의 첫 인적 쇄신에 대해서 역시나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혁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건데 신임 김은혜 홍보수석,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심을 얻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던 바가 있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정인을 벌이는 중인 이 전 대표는요. 윤 핵관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는 말에 쓴소리를 했는데요.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주호영 대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항상 주변에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주호영 대표께는 항상 예를 갖춰서 대우를 합니다. 주호영 의원님이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불편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주호영 대표님의 정치 이력 중에 그런 게 있었나?
최근 이 전 대표에게는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들의 충고나 조언 역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전 대표 의도가 대통령하고 대립구도 만들어서 자기 위상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 위상은 이미 대한민국 한 정당의 대표로 지내고 그리고 또 제 인지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 입을 닫아보자 쪽으로 같이 이제 동감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저는 방향성이 틀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말 그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어디서 좀 놀았니? 엄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청년이라는 세대를 공유하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 있는 호영호재의 관계였던 청년 정치인들과도 갈라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 전 대표를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부터인데요. 이 두 사람 친윤이냐 반윤이냐 가는 길이 달라진 겁니다. 당이 비상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계기,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란 문구가 담긴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달랐는데요.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이런 문자 공개됐을 때 저였다면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 사적인 대화 하다 보면 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라고 했었다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장해찬 이사장의 등판으로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 이사장은 본인이 받은 악플들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길 가다가 번개를 맞아라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장 이사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강성 팬덤이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과 다를 게 뭐냐라면서 우리 안의 내로남불과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 강성 팬덤이 아니라 연성 팬덤이라고 맞섰는데요. 그 인지도나 인기 팬덤을 무기로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이 팬덤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회방 놓을 거야? 망하게 할 거야? 위협조의 인식이 느껴져요. 내 말 안 들어? 그럼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런 인식과 태도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가스통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깃발 들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깃발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형 만들어서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수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연성 팬덤입니다. 오히려. 네, 장 이사장은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청년 정치인들과도 논쟁을 벌였죠. 이른바 여의도 2시 청년 대 여의도 10시 청년 얘기입니다. 이 전 대표가 비판을 했던 오후 2시에 여의도를 돌아다니는 여의도 2시 청년들이 바로 이 핵관들이다라면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서는 청년들이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국대의 이대남 대변인들. 2년 만에 20억대 재산 신고를 해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면 되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정치나 방송 말고 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했습니까? 네, 장 이사장에게 지적받은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은요.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 이사장은 여의도 10시 청년이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장 이사장의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통관을 쓰려면 국회의원의 명의 그리고 동행이 필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수행을 맡았던 이용 의원이 장 이사장에게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장 이사장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청년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소통관을 오셔서 발표하는 것,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요. 어떤 본질을 계속 흐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고요. 주체적인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역시 윤핵관과의 전쟁 이어가고 있죠. 늘 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이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당원 가입의 목적을 적시를 했습니다.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쓴 겁니다. 본인에 대한 성상납 관련 경찰 수사에도 이 윤핵관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요.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었던 분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 중계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윤핵관 특정 의원이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서 어떤 의원인지 그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윤 핵관 중에서도 경찰 출신이죠. 이철규 의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인데요. 이철규 의원은 이 핵관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이 의원이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지명이 되자 당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했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요. 김 전 최고위원이 이 의원이 이 전 대표에게 막말을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의원은 사과를 한 적 없다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세대 간의 전쟁을 선포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현장의 증언 이미 확보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핵관 대 이 핵관의 신경전, 아니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었고요. 저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말은 김용태 우리 최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막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의원분을 보면서 정말 그 사례를 보면서 요즘 교보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제가 정말 저분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성 정치인이 된다면 저런 식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면 교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추가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7시에 김성원 의원의 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 때문에 열리는 윤리위 예선인데요. 앞서 윤리위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었죠. 다시 살펴보면요. 당내 정치적 자중질환이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또 당원이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입장 공개적으로 밝힐 때는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더 이상 품위 유지 위반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할 것처럼 시사하는 듯한 입장문을 지난주 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도 윤리가 이준석 대표를 보호 관찰 대상으로 보는 모양이죠. 네,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16일 본인이 이 전 대표의 제명 청구서 제출한 바 있다. 오늘 저녁 윤리회가 열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리위에서 갑자기 오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또다시 안건으로 올릴지 미지수인데요. 추가 징계 가능성 자체를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점은 공개가 된 바가 있죠. 아니, 그 사이에 기소가 되면 징계 다 져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폭력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아니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이 가불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네, 만약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다시 개시한다면 당내 논란은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당이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논란의 변수가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전 대표가 제기를 한 비대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인데요.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선 나왔지만요. 판사 출신 전 비대위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봤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것은 좀 정치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은 아니다. 이 절차적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자율성 보다를 뛰어넘을 정도의 그러한 큰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가처분 기각 가능성 연일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또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이 기각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장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본안 소송으로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목적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도 기각으로 많이 지금 말씀처럼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니 인용되면 당이 망한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참 딜레마 같아요.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딜레마 아닌데요.
이겨야 됩니까? 나쁜 사람들은 때려잡아야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미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대포를 쏘고 있지만요. 전선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윤 핵관뿐 아니라 이 청년 정치인들과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 대표의 운명,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쩌면 그 결정은 좀 더 뒤로 미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추가 징계, 가처분 신청 운명은 분열되는 청년 정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결론 이번 주에 날 건 확실해 보이는데 언제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그 회의할 때 항상 이제 속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갖춰놓고요. 잠시 후에 그러니까 오후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유 실장 설명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도 류 실장이 야근을 하는. 그렇죠. 아까 이제 백 반장은 박마커를 지목했는데 네. 뭐 둘이 같이 그래요? 늘 알았습니다. 그렇듯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녁 7시에 윤리위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앞서 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윤리위가 그 이준석 대표를 좀 겨냥한 걸로 보이는 입장문을 내면서 혹시 추가 징계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안건 상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징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징계를 개시한다거나 하면 당의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야권 인사 예상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도 아마 추가 징계를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한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 문자는 뭐냐? 권상동 의원이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했던 뭐 구급 직원 채용 압력 행사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징계 대상 되거든요. 아무래도 결과가 좀 늦게 나오겠네요. 저는 박마커 시키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신체커 얘기 들었죠. 유 실장이 챙겨야 되겠네요. 네, 요즘 이 여의도 10시 청년, 2시 청년 이런 말이 지금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상암 10시 청년, 또 2시 청년. 그러니까 2시 청년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10시에도 2시에도 상암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후 2시? 네, 근데 국장 네.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밤 10시 또 새벽 2시까지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새벽 2시까지 뭐. 토일남 역시. 네. 네. 토일남이라니. 아니 지금 신체커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덮어 씌워요. 유 실장이 새벽 2시에 목격이 되는데 네. 다른 목적으로 그렇죠. 목격이 저도 그렇게 된다는. 알고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체커 아니에요, 그러면? 취재원 보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알았습니다. 청년이 맞나요? 청년 맞아요. 그런 것까지 문제 삼지 맙시다. 유 실장은 글이 크지 않아요. 작은 그릇. 그런 얘기하면 끝나고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할 얘기 많은데. 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청년 정치인들끼리 일종의 집안 싸움 벌이는 모습을 조금 누가 다뤘죠? 박준호 마커가 다뤘는데 그 청년 정치인들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전 대표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전 대표를 비판한 뭐 청년, 정치인 뭐 또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2016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당시 수행 비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전 대표가 부모님 말도 안 듣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조금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커온 배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네, 이 전 대표는 나중에 감당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임모 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모님은 저에게 정치 활동의 선택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서 임 씨의 말을 부인을 했습니다. 6년 전 한 달 정도 수행을 했던 분이고 이후 6년간 교류가 없다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장해찬 이사장은 오늘도 뼈가 있는 말을 주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장 이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김병민 당협위원장은 김종인계라서 불이익을 본 것 아니냐.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김종인계 따로 있고 이준석계 따로 있나. 본인은 또 친윤계라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만든 데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를 세운 겁니다. 장 이사장은 김병민 당협위원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강성 팬덤이 짜깁기한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삼은 것 같다. 사적인 감정을 근거로 팩트를 놓치는 모습을 보니 이 전 대표의 초조함이 느껴져서 안타깝다 역공을 폈습니다. 또 청년 정치란 공통점을 갖고 방송 패널로 경력을 쌓은 두 사람이 연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인을 대리하는 강신업 변호사도 이제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조사를 마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또 다른 접대 사실이 있다는 폭로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카이스트 이 김성진 대표의 마지막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 이제 브리핑에서인데요. 이 전 대표가 이 카이스트 출신의 여가수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이 10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던 그 등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김 대표와 이 강 변호사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프레임에 말려든 거라고 하면서 이 무존재를 부인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파에 14년에 제가 뭐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방송국에 드나드는 제가 연예인을 소개했으면 몰라도 제가 연예인을 소개받겠습니까? 무존재를 부인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 가처분 신청 운명은 분열되는 청년 정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두 분이 안 보이셔서 제가 실례지만 이렇게 선배를 조멘토를 이렇게 앞으로 모셔왔는데요. 정의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정의원 분들에게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라면서 응답하라 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제한에 대해서 소통해 볼 텐데요.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SO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잘 결정했다. 사저 가정은 가장 평안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주민이 무슨 죄가 있나?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마이님께서는 문 전 대통령은 MB 사저 앞 시위에 어떤 해결이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나? 박영선, 민병두가 참여해 시위 지지 발언도 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YB님께서는 퇴임 대통령 집 앞까지 극우 유튜브들의 욕설장으로 국민들은 정당을 떠나 걱정이다. 5년 후 또는 어떤 모습일지 걱정이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또 물박오리님께서는 시위하는 극우 유튜버들 너무 위험하고 폭력적이다. 진작 막았어야 할 사람들을 이제서야 부탁받고 하다니 화나지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의견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거기 계세요? 조멘토 갑자기 사라져서. 시청률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도 모든 완전체로 있어야 좋으니까요. 네, 지금 하실 말씀 있나요? 완전체로 있으면 좋은데 왜 내보내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아까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달라 이런 뜻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조혁신 멘토가 처음에는 이제 경직된 자세로 상당히 절도 있게 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몸짓으로 또 백반장을 웃겼죠. 근데 원래 다음 발제라서 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갈까요? 나가요.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조혁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회가 여당 지도부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는데요. 친윤계 비대위 아니냐는 꼬리표를 떼는 것과 동시에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 전당대회론도 띄웠는데요.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주호영호, 애국심과 절치부심을 늘 기억하겠다면서 출항을 알렸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항로, 혁신과 변화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물음표를 달았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 소통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용기 이후에 따르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호영 대표님의 정치 이력 중에 그런 게 있었나? 주 비대위원장 여보라는 듯이 용산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이 인사도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예. 그다음에 뭐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의 재고를 요청하는가 하면 청년 등 민생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 맺힌 절규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마디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우선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업을 하는 청년 자영업자가 늘고 오르는 부동산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수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원팀을 이루되 할 말을 하는 여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일킵니다. 어차피 친윤계 비대위 아니냐, 꼬리표를 떼고 싶은 거겠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쓴소리나 뭐 아니면은 어떤 그런 조언은 또 충분히 하되 한편으로는 또한 어떤 원팀이 돼서 성공하는 정부 또한 성공하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보조를 맞춰가고 좀 하자 이제. 여기에 주 비대위원장인 최재형 혁신위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는데요.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조치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최재형표 혁신안을 주호영 비대위에서 소화해내겠다는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에 잔뜩 날을 세우고 있는 이 전 대표도 최재형표 혁신안의 꼬투리를 잡긴 어렵겠죠. 자칫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전 혁신위원장, 지난주 금요일엔 당내에서 눈칫밥까지 먹어가면서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아이디어를 듣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만나자 그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좀 반영의 여지가 있는 게 좀 있던가요? 그런데 이제 혁신안 자체를 가지고 딱 이렇게 들이민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이제 좀 들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당에 몇 남지 않은 이 전 대표의 우군이기도 하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큰 틀에서 이제 뭐 정권 교체라든지 정권 재창출 그런 지향점이 같다면 대통령께서 좀 품으시는 것도 저는 뭐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를 그 지지 외연을 확장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형표 혁신안, 이준석이란 꼬리표를 떼고 당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대략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경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초 전대론을 제기했죠. 정기국회 일정상 전대 일정을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집권 첫 해 정기국회는 대정부 질문에 대한 방어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에 여당이 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당이 어려운데 당권 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가 있어서 당권 싸움, 여당 의원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음번
대표가 누가 되느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천권을 가진 대표를 뽑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거라고요. 국정감사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반면 친윤계 당권 주자로 통하죠.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대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비대위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 자칫 집권 초반에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비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이거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상대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정상적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은 지금도 비정상적입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이른바 확대명으로 흐르고 있죠. 현재 주호영 비대위의 인적 구성만으로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울 화력이 되겠느냐라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인 5명 중에 4명이 지금 전부 친명 그룹에다 5명이 다 강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정청래, 뭐 고민정, 또 뭐 장경태인가 뭐 하나하나 그냥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그냥 대포나 미사일 같은 그런 화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쪽은 뭐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뭐 이렇게 막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격해서 하겠다고 중무장한 상비군 군대를 동원해 왔는데 우리는 아직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전쟁이 되겠어요? 주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대 시기 문제를 의원 연차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기 국회가 끝난 뒤에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가처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제거됐을 때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의 중에 전당대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전대든 내년 초 전대든 이 전 대표의 출마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내년 1월 8일까지 정지 상태죠. 조기 전대가 치러진다면 애초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주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내년 초에 전대가 열리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 전당대회 첫 시작을 이 정기국회 이제 끝나는 시점으로 이제 잡으셨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12월이 되는 거죠. 12월이 된다는 것은 후보 등록이 12월이 이제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 시기가 1월 말 2월 초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 등록은 12월이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의 출마는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 전대론을 주장했었는데요. 저는 전당대회는 내년 6월에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내년 6월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본인도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우리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야죠. 6월 전대로는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이 전 대표가 결국 특정 후보와 손을 잡지 않겠느냐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로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나 혁신 방향이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연대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대 시기가 언제로 결정이 되든 이 전 대표의 출마 자격 문제와 맞물리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등록이 가능한 시점에 후보 등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후폭풍이 있어요. 꼼수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최재형 혁신위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의 첫 전체 회의고요. 이 자리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일종의 이제 비대위의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 비대위원장은 혁신이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란 말이 있다면서 그 살아남는 조건은 변화와 혁신이라고 말했는데요. 변화하지 않은 조직이 망한 예는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면서 바깥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갈라파고스에 갇혀서 놓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당은 늘 확인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혁신위가 발족해서 활발히 활동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당원 당규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인재 양성 그리고 당원 중심 그리고 민생 우선을 성공하는 정당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혁신위의 논의에서 결론이 나면 비대위원회나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원 당규에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비대위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당이 힘든 상황일수록 모두 하나가 돼서 당을 단합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예민한 게 역시 공천이잖아요. 혁신위가 지금 이제 공천개혁안도 논의 중인데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을 원래 차기 지도부가 행사를 하는 게 맞는데 왜 혁신위가 공천 문제 논의하느냐 뭐 이런 불편함을 좀 드러낸 건데요. 네. 관련해서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이 오히려 차기 지도부가 공천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기존에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보관도 밝혔는데요. 최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자격심사 부분과 전략공천 부분과 경선관리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은 좀 분리해서 서로 좀 그래도 그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공천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네, 반면 안철수 의원이 앞서서 이제 혁신위 해체를 주장했었잖아요. 최재형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오해를 풀었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앞서서 혁신위 해체와 관련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의 안을 비대위가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의 생각과는 달리 안 의원의 걱정은 여전한 듯합니다. 안 의원은 혁신위에 대한 입장은 많은 의원들의 우려를 자신이 대표해서 전달한 것뿐이다 라면서 일단 우려의 말씀을 드렸으니 실제로 어떤 혁신안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위 활동 내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해천론을 꺼내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윤리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 채택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윤리위원회가 이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혁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 1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는 그런 속보였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그 배경하고 같이 해서 유정화 실장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호영표 혁신 용산 향의 쓴소리. 내년 1월 전대론 이준석 출마 모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호남에서도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눈앞에 뒀다는 평가인데요. 최고위원도 대다수 친명계 후보들이 당선권에 들었죠. 유일한 비명계 당선권 후보 고민정 후보는 친명 지지자들의 공격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경선이 열렸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게 등장하자 지지자들이 이 후보 주변으로 몰려드는 모습인데요. 이때 인파 사이를 뚫고 이 후보에게 접근한 한 여성이 이 후보에게 이 흰색 표지의 책을 건넵니다. 이 후보에게 좀 사인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책 표지를 확인한 이 후보 사인하지 않고 다시 말없이 이 책을 여성에게 돌려줍니다. 이 후보 옆에 있던 남성도 손으로 X자를 그리면서 고개를 젓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재명 후보의 이 사인 거부 영상이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멀리서 부감으로 촬영된 영상이라 정확한 책 제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이 책의 사이즈와 표지 색깔로 짐작컨대 이 굿바이 이재명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이 굿바이 이재명,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죠.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했던 이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대선 국면 때 12월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 형수 욕설 등 이 후보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책인데요. 이 후보를 향한 비방이 줄을 이룬 책에 이 사인을 요청한 만큼 이 후보가 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프닝에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 이 굿바이 이재명이 아닌 커밍순 이재명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제 호남 경선에서 이 후보가 이 80%대에 가까운 득표율을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인 건데요. 이 확대명을 굳히면서 사실상 승리를 예약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 당심은 이 확대명 기류의 가늠자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후보가 유난히 고전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당시 이낙연 후보와 호각을 겨뤘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몰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 박용준 후보도 이변을 꿈꾸긴 했지만 결과는 확대명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00m 그 달리기 경기의 막판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요. 마지막 스퍼트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 후보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는데요. 이 낮은 투표율과 저조한 흥행 탓입니다. 이 호남권 권리당원의 평균 투표율은 35.49%인데요. 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조금 밑도는 수치죠. 유권자의 3분의 2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 걸기대회였을까요? 이 경선이 이 후보 지지층 중심으로 치러졌다는 분석입니다. 승부가 이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니까 별로 흥미를 못 끄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당의 어쨌든 일부 강성 그룹이 그 과다대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당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뒷받침해왔던 당원들이나 또는 당에 좀 그런 좀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뒷전에 좀 밀려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원의 지지층을 제외한 당원들이 아예 투표를 포기했다는 말인데요. 큰 선거를 연이어 패배했음에도 당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민주당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고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지금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요. 결국 이 후보가 최종 승리를 하더라도 이 전당대 이후 1순위 과제는 당내 통합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를 거부한 유권자들도 당심이라면 당심이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합동연설회에서도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열, 갈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를 온갖 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쌓아가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개혁 혁신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 역시 이재명 바람이 거셉니다. 이 친명계로 분류된 후보들이 대거 당선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하나 되는 것이 줄 서는 겁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재명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윤석열과 싸워야지 이재명과 싸우려 하느냐? 국민의힘은 자기 편 풀어달라 그러는데 왜 민주당은 자기 편 잡아가라 그러느냐? 많은 정치검찰이 쓰고 언론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호남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기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대자비일까요? 지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당내 경선의 한 장면과 오버랩되는데요. 이 명심 잡기 한마음 대축제의 추억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준비된 도지사입니다. 반드시 승리해 경기도와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경기도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4년 전 민생정치 전문가 이재명을 선택해서 만족하셨다면 꼭 염태영을 주목해 주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 후보들이 명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데요. 지금 구도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이 이재명의 최고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비명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고민정 후보가 2위로 선전 중인데요. 반명이라고 하시면 제가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요. 비명이냐 물으시면 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명과 비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반명은 이재명을 반대하고 그의 그 노선을 반대하는 거고요. 비명은 그냥 이재명 걔는 아닌 거죠. 저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고후보를 향한 친명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친명인 박찬대 후보의 연설 도중 고후보를 향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로 함께하고 있는 저 박찬대 말고도 우리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다 이재명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의정은 왜 갖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송낙선은 갖지 못합니까? 후보는 자신을 향한 공격과 이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씁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선 제가 이재명 의원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거짓을 유포하고 계십니다. 의원 내각제 찬성, 이낙연 후원 회장이라는 허위 사실에 이어 또 새로운 화살이 제 등 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합동연설 회장을 나서자 일부 지지자들께서 고민정은 사퇴하라를 외치시더군요. 합동연설 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모습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커밍순을 외치고 있지만 고 후보는 고만 좀을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고 후보는 앞선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고만 좀을 호소했었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마저 이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수박이라고 찍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 혐오를 멈춰달라는 하소연이었는데요. 지금 제 SNS는 저를 응원하러 온 사람에게마저도 당신도 똑같은 수박이구나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친문이라 말한 것을 두고서도 비난이 쇄도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위해 함께 피땀 흘렸던 동지들의 방패막이가 되고자 했던 그 친문이란 단어가 갈라치기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참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들도 5위 내에 들기 위해서 최대한 이 비명계 표심을 결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영찬 후보는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 당선권에 근접한 송갑석 후보를 지지하는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재명은 커밍순, 고민정은 고만 좀. 네. 자,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오늘 오후에 나왔던 속보죠.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가 중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친문이자 비명계 후보로 일단 못 꼽히기도 하는데 글쎄요, 사퇴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재명 바람이 거세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윤영찬 후보 고향이 제가 전북 전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고향에서 좀 선전을 기대했는데 당선권이 5위 바깥에 머문 것이 사퇴를 선언한 배경으로 좀 보이고요. 비명계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윤 후보, 호남 경선까지 치른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6.63%, 8명 중에 7위에 그쳤습니다. 일단 사퇴의 변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도전을 멈추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자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한 저지하는 일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퇴를 하면서 광주가 지역구죠. 호남 기반의 송갑석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오늘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는 송 후보도 함께했습니다. 윤 후보는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에 줄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는 상황이 참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친명계 후보들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로써 후보직을 사퇴하고 송갑석 후보를 위해서 뛰겠다고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민에서 소개했지만 지금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명계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윤영찬 후보가 송갑석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송 후보가 당선권 입성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송 후보가 이 누적 득표율이 9.09%로 현재 6위인데요. 이제 9.47%로 이제 5위인 박찬대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계속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어제 광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인 정청래 후보에 이어서 2위에 오르면서 당선권에 가까워졌습니다. 윤영찬 후보는 이 송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최고위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인이 됐죠. 사실 지금 대의원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나눠가지고는 우리가 당선에 두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당대에 짜놓은 이 구도를 하나라도 흔들어 보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고 그리고 제가 던지는 돌멩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 후보는 호남의 결과로 3위하고 비교를 해도 1% 내외 정도로 좁혔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이 당선권 진입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호남 당원들의 낮은 투표율로 이번 전당대회에 정확하게 경고를 보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위기의식이 수도권의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희도 여러 번 짚었던 이슈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80조 수정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민주당 비대위가 당원 80조의 완전 삭제 청원에 대한 답변은 차기 지도부로 넘기기로 했다는 거죠? 네, 어제 이 당원 80조 완전 삭제 청원이 당원 청원 시스템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지도부가 답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이 답변을 차기 지도부가 하라 이렇게 넘기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비대위 활동 기한이 일주일 남짓 남은 데다가 이 당원 제80조 절충안이 이달 24일 중앙위원회 최종 의결만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원 개정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 합동연설회 직후 당원 80조에 대해서 개정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원 80조 삭제 요구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찰 출석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김 씨 측은 이미 지난 9일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인데요. 아직 출석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 경찰로서는 빠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과 연결이 돼 있어서 다음 달 9일이면 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을 8월 중순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8월
22일인데요. 수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가 않자 경찰은 다시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9월 9일 이전에 김혜경 씨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보도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달 내에 송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이번 주 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김혜경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보통 뭐 정치 일정 끝나고 나오니까 그런 예측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7월에 홍역인 점에서 굳이 뭐 시간 끌기다, 뭐 수사 회피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이유도 없긴 합니다. 뭐 출석이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 그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호남 3킨 커밍순 이재명, 나홀로 비명 고민정, 고군분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리윈 누가 챙기는 거예요? 저희 류 실장이 유 실장이? 야근 청년으로서 챙기기로 했답니다. 그래요?